어제까지는 내 금쪽 같은 자식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나를 잡아먹으려 드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가시에 찔려가며 키워놓은 아들이 내미는 건 효도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차가운 요양원 입원 서류였지요. 어머니, 이제 이 집도 우리 명이니까 방 하나 비워주셔야겠어요. 며느리의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내 심장은 시커멓게 타버린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너희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니? 너희가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이 못난 엄마가 사실은 너희의 명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말이야. 오늘 내 가슴 깊은 곳에 30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그 기막히고 소름 끼치는 사연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뜰도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생선 비린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은 큰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뗐을 때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내 손에 남은 건 젖먹이 아들과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딸, 그리고 텅 빈 지갑뿐이었죠. 울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나는 그날로 머리를 질질 짜매고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얼음판 위에 생선을 늘어놓고 손이 꽁꽁 얼어 터져도 소금을 뿌리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겨울이면 고무 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칼바람에 손가락이 뒤틀리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생선 썩는 냄새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내 몸에서는 진동하는 비린내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냈습니다. 내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거칠어졌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깨끗하고 하얗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공부를 잘해서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막내딸 민희는 강남의 유복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이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영자씨, 이제 고생 끝났네. 자식 농사 대박 쳤어. 부러워서 어째?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내 굽은 등이 꼿꼿하게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보상이었고 훈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훈장 뒤에서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는 걸 그때 나는 왜 몰랐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예고도 없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아들의 모습에 내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죠. 엄마, 나 어떡해요? 회사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아들은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고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 넘어갈 판이라며 울부짖었죠.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거들더군요. 어머니, 저희 망하면 애들은 어떡해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어머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요. 그 절박한 모습에 어느 부모가 눈을 감겠습니까? 나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이 집과 지금껏 모아둔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얘야, 돈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엄마는 괜찮다. 너희만 살면 된다. 나는 아예 진명이까지 아들 앞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신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우리 가족 모두의 집이에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서 잘 모실게요.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제는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고 자식들 효도 받으며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넘겨준 지 딱 보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식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물이며 생선구이가 올라오더니 이제는 자기들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만 배달해 먹더군요. 내가 식탁에 앉으려 하면 며느리는 은근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기름진 거 드시면 소화 안 되시잖아요. 그냥 방에서 죽 좀 끓여 드시는 게 어때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손주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내 방을 옮기라고 하더군요. 내가 30년 넘게 써온
남편의 흔적이 서린 안방을 며느리 차지가 되었고 나는 창고 옆에 붙은 볕도 잘 안 드는 코딱지만 한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뼈마디가 시리고 여름이면 눅눅한 곰팡 내에 숨이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집안의 모든 결정권에서 내가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내 집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쓰고 물 좀 제대로 내려주세요. 냄새나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사업 실패로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자. 하지만 자식들의 욕심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저러다 큰 사고라도 치면 어떡해?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러게.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겠어. 시설 좋은 데로 보내드리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시설 좋은 곳? 그 말은 나를 이 집에서 영원히 치워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나니 이제 나는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가 된 것이었죠.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장롱 깊숙한 곳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돌아가신 남편이 죽기 직전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에 쥐어줬던 낡은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절대로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마지막 명줄이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유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낡은 등기 권리증과 누런 편지 한 장을 읽는 순간 내 눈에선 멈췄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내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상자 속에 든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얘들아. 너희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려무나. 나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눈빛은 30년 전 시장 바닥을 호령하던 그때처럼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뒷방 늙은이라고 무시하던 박영자의 화려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남편이 남긴 상자 속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진실을 알게 된 자식들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철제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열쇠 구멍을 찾는 것조차 한참이 걸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리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누렇게 빛바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의 투박한 필체가 그곳에 살아있더군요. 사랑하는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 있겠지.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빈손이 된 당신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눈에 선하구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겪을 이 배신감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 밑에는 낡은 등기 권리증 몇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숫자가 찍힌 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줄에 적힌 잔액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친구와 함께 투자했다던 그 변두리 땅들이 30년 세월을 지나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상상도 못할 보상금이 입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에는 지금은 서울의 노른자 땅이 된 강남 한복판의 작은 빌딩 지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우리 아이들이 흘린 땀으로 얻은 게 아니다. 오로지 당신의 노후를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다. 그러니 절대로 자식들에게 먼저 말하지 마라. 그들이 끝까지 당신을 지키는지 확인한 뒤에 결정하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를 지켜준 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이미 한 줌 흙이 된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상자 속의 비밀을 확인하고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내 방에 들이닥쳐 낡은 보따리들을 거칠게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낡은 옷가지들이랑 짐들 다 버릴게요. 요양원 가져가 봐야 짐만 돼요. 내가 아끼던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줬던 꽃무늬 스카프가 바닥에 팽개쳐졌습니다. 얘야, 그건 안 된다. 그건 내 소중한 물건이야. 내가 급하게 스카프를 집어들자 며느리는 콧방귀를 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런 꾀죄죄한 게 뭐가 소중해요. 요양원 가면 거기서 주는 옷 입고 계시면 돼요. 그때 아들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말 들으세요. 우리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일 요양원 원장님이랑 면담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하세요. 내 재산을 다 가져가 놓고 이제는 내 추억까지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들의 모습.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기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먼지를 털어 정성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요양원 가마. 대신 가기 전에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련? 아들과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서로 눈을 맞추더니 물었습니다. 뭔데요? 또 돈 드는 건 아니죠? 아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너희와 따뜻한 저녁 한 끼 하고 싶구나. 내일 저녁에 내가 근사한 곳으로 예약해두마. 자식들은 근사한 곳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노인네가 숨겨둔 쌈짓돈이 더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내일 마주하게 될 식탁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최후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남편이 편지에 적어준 주소로 자식들을 불러냈습니다. 그곳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아들과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런데 예약할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아버님이 남겨주신 비상금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너희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있어서 불렀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류를 낙채듯 가져가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어제 변호사를 만나 작성한 증여 무효 소송장과 효도 불이행에 따른 재산 반환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미쳤어요? 증여 무효라니.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한테 집이랑 땅 다 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주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고소한 고기 맛이더군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한 날, 나는 이미 너희를 자식 명부에서 지웠단다. 그리고 민서가, 너는 이 서류 말고 뒷장도 좀 보지 그러니?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새로 취득한 신도시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과 강남 빌딩의 등기부 등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엄마 거였다고요? 이 빌딩 지분도?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평생을 이래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부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한 것이죠. 어머니, 아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는 갑자기 내 무릎 앞에 엎드려 내 신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에게 준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다시 몰수할 거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 전부 녹음해뒀단다. 나는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자식들이 내놓은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그 시원한 사이다 반격이 있은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자식들이 무릎을 꿇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은 반성이 아니라 생존을 택하더군요. 아침 일찍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장.
그것은 아들 민석이가 신청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서류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거액의 유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 현실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 서류에 적힌 그 파렴치한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바르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치매에 걸려 헛것을 본다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형님. 우리 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강남에 빌딩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시지 뭐예요. 망상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가족도 못 알아보세요. 정말 큰일이에요.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던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두고 내 유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장롱 속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 뭉치 말고도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와 서류 뭉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식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 지독한 욕심의 유전자를 말이죠. 왜 남편은 그 큰 돈을 나에게조차 숨기고 고생을 시켰을까? 나는 남편의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의 그 참혹한 기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당신은 기억하나? 민석이가 초등학생이던 그해 여름을. 편지를 읽는 순간 잊고 싶었던 기억이 파편처럼 쏟아졌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 부부가 시장에서 번 돈 5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남편은 나를 극구 말렸었죠. 알고 보니 그 돈을 훔친 건 겨우 10살이었던 우리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오락실에 가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들은 부모의 전 재산을 며칠 만에 탕진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깨달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돈의 무게를 모르는 아이다. 남의 피땀을 제 욕망으로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는 아이다. 이런 아이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는 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될 거다. 남편은 아들의 그 싹수를 보고는 30년 뒤에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내가 홀로 남았을 때 자식들이 내 등을 돌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구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사고 건물 지분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집을 넘겨줄 때 반드시 내가 적어준 이효도 계약서 양식을 쓰도록 해라. 나는 작년에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줄 때 남편이 미리 작성해 두었던 그 계약서를 내밀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형식적인 서류인 줄 알고 꼼꼼히 읽지도 않은 채 도장을 찍었었죠. 하지만 그 계약서의 3조 5항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본 증여는 즉시 무효가 된다. 이미 지급된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 남편은 무덤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나를 치매로 몰아 법원에 출두시킨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판사에게 호소하더군요. 판사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안쓰러워요. 헛된 망상에 빠져서 가족들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의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내 방에 들이닥쳐 짐을 내던지며 요양원이나 가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명에 넘겼으니 이제 방 빼라고 협박하던 목소리도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제야 이해하겠구나. 너는 돈을 훔치던 10살 때나 애미를 내다 버리려는 40살 때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판사에게 효도 계약서 원본과 함께 자식들의 부양 의무 위반 증거물들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식들이 탐욕이라는 병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계약서에 의거해 아들에게 넘겨준 집과 딸에게 준 예금을 모두 환수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돌려주면 그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로 몰았으니 나도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마. 나는 남편의 상자 속에 있던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회사 공금을 유용했던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저지른 비리까지도 몰래 조사해두고 내가 위험해질 때를 대비해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었죠. 이걸 검찰에 넘기면 너는 재산뿐만 아니라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도 잃게 될 거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줘요.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매정하게 걷어찼습니다. 너희에게 줄 기회는 이미 30년 전에 끝났다. 자식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그 빌딩의 지하에는 자식들이 상상도 못할 또 다른 상속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강남 역세권의 웅장한 15층 빌딩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뉘이던 내가 사실은 이 거대한 건물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빌딩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딩 관리인조차 모르는 비밀 통로가 지하 3층 구석에 숨겨져 있더군요. 남편이 남긴 낡은 열쇠를 꽂고 돌리자 묵직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하고 정갈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히 꽂힌 서류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내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상호입니다. 김진철 회장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30년째 이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상호라는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내 남편 진철 씨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짙은 눈썹과 우직해 보이는 턱선,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눈빛까지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몰래 미행해온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지하 사무실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빌딩이 진짜 엄마 거였어? 그리고 이놈은 뭐야? 민석이의 눈에는 경악과 탐욕이 뒤섞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빌딩 내부의 고급스러운 장식들을 훑어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더군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어머니,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다더니 이렇게 숨겨둔 자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폭언에도 상호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민석이 앞에 내던졌습니다. 김민석 씨, 당신이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부인이 친정 식구들에게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정체가 뭐야?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상호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당신들이 이렇게 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교육하고 이 자산을 지키는 그림자 상속인으로 키우신 겁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호 씨, 대체 진철 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왜 우리 진철 씨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암투병으로 수척해진 남편이 병상에 누워 힘겹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놀라지 마라. 상호는 내가 밖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다. 상호는 당신과 내가 서문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막내 아들 민우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란다.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우리 막내 민우. 남편은 유괴범에게 납치되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민우를 나에게 차마 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남편은 혼자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뎠던 것이죠. 당시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고아 상호에게 민우의 심장을 기증하며 남편은 상호를 자신의 아들처럼 뒷바라지하며 키웠던 것입니다.
영자야, 민호의 심장이 이 아이 안에서 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민호를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큰 자식들이 민호의 목까지 탐낼 것을 알기에 상호에게 이 재산을 맡겨 당신을 지키게 한 거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아들 민석이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 동생 심장을 가진 놈이라고? 그럼 더 잘됐네. 그놈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엄마, 그 찌꺼기 같은 놈한테 재산 맡기지 말고 당장 나한테 넘겨요. 내가 하나뿐인 친아들이잖아. 며느리도 독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죽은 자식 심장 팔아서 건물 세운 거예요. 대단하시네. 근데 법적으로는 우리 민석 씨가 1순위 상속인인 거 아시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직접 낳은 자식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들이 내 자식이라는 사실이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나는 상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호 씨의 가슴 쪽에서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매일 품에 안고 재우던 우리 막내 민우의 심장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민석아, 민이야.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상호 씨가 준비한 최종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빌딩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김민우 재단에 기부한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한상호 씨가 맡는다. 너희에게 준 집과 가게는 어제부로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너희가 갈 곳은 길거리뿐이다. 아들은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우리가 다 돌려놓을게요. 지하 주차장을 울리는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진철 씨, 이제야 당신의 깊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민우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처절한 싸움을 해왔던 거군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건 바로 영자 씨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환수당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빌딩 근처를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내가 상호 씨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가던 늦은 밤을 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을 때 어둠 속에서 민석이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 서류 취소해요. 우리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민석이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도끼 어린 목소리로 거들더군요. 어머니, 어차피 그 빌딩 우리 거였잖아요. 노인네가 혼자 다 처먹으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정녕 사람이냐? 내 돈을 다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내 목숨까지 탐내는 것이냐? 아들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보험금 20억 나오잖아요. 그거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줘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이 제 애미의 생명보험금을 계산하며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 현장.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나는 내 자식들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칼날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들던 그 찰나 상호 씨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상호 씨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의 칼은 내가 아니라 상호 씨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상호 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호 씨, 정신 차려요. 나는 쓰러지는 상호 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상호 씨의 가슴에서 30년 전 잃어버린 우리 막내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는 제 동생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찌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놈부터 죽여. 저놈만 없으면 엄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상호 씨는 이미 자식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미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김민석, 박현주.
당신들을 살인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힌 아들은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살려줘. 엄마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우리 자식이잖아. 나는 피를 흘리며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호 씨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민서가 아까 네가 그랬지? 내가 죽으면 보험금 20억 나온다고.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나는 이미 한 달 전에 그 보험 수령인을 김민우 재단으로 바꿔놓았단다. 너희가 나를 죽였어도 너희 손에 떨어질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와 절망이 서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꿈꾸던 돈줄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후 상호 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상호 씨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상자를 열고 내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진철 씨, 당신이 상호를 지켜준 덕분에 나도 살고 우리 민우의 심장도 살았어요. 내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박영자의 사후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단, 강남 빌딩의 관리권과 거주권은 한상호 씨에게 종신토록 위임한다. 그리고 내 자식 민석이와 민희에게는 30년 전 내가 시장에서 처음 벌었던 돈 500만 원씩만을 남긴다.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든 평생을 후회하며 살든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박영자가 아닙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뒷방에서 숨죽이던 노인네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스스로 선택한 당당한 여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면회를 오라는 자식들의 편지가 매일같이 날아오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상호 씨와 함께 우리 민우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호 씨의 가슴 속에서 뛰는 민우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죽은 남편과 아들이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인 내가 사람 대접을 받으며 끝까지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의 뒷방이 아니라 화려한 주인공의 무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5부작 시리즈 뒷방 늙은이의 화려한 반격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로 마지막 인사를 나눠주세요. 저는 더 기막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뜰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